먼저 우리가 7피에 있어서 핵심 사항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먼저 이제 서비스 상품 관리를 우리가 했죠. 서비스 상품이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핵심 서비스가 있고 보조 서비스가 있다. 핵심 서비스는 뭐냐면 그 서비스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걸 핵심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서비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가치 지원 서비스하고 가치 증대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가치 지원 서비스는 그 보조 서비스면서도 핵심 서비스에 있어서 이 보조 서비스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티켓팅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가치 지원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핵심 서비스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모시다 드리는 거, 그게 핵심 서비스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치 증대 서비스는 핵심 서비스하고는 무관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고객 니즈에 맞게 만족도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방안의 서비스를 이제 가치 증대 서비스라고 그랬죠. 뭐 라운지를 이용한다든가 마일리지를 한다든가. 왜 이런 서비스 상품에 있어서 핵심 서비스 보조 서비스에서 보조 서비스 부분이 늘어나는가? 그건 이제 서비스 차별화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핵심 서비스는 이제 핵심 서비스하고 보조 서비스 중에서 가치 지원 서비스는 어느 회사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가치 증대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런 보조 서비스가 주 사업 요소가 돼가지고 핵심 서비스 수익보다도 더 높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상품에 있어서 핵심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보조 서비스도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상품의 종류는 우리가 편의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선매 서비스, 전문 서비스 세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편의 서비스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택배라든가 뭐 우편 서비스 같은 단순한 거죠. 관여도도 낮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선매 서비스는 이제 관여도는 좀 높죠. 왜 치과라든가 미장원층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서비스는 아주 관여도도 높고 이런 거죠. 아주 핵심 서비스로 중요하죠,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연이라든가 뭐 법률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비탄력적인 그런 사업, 그건 이제 전문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서비스에서 수명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SLC,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다. 그래서 성장기의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기 수익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기술 기업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너도나도 접근하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리스크도 점점 커진다. 그럼 반드시 이 서비스 수명 주기는 쇠퇴기로 가는데 쇠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 철수를 검토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투자한 것을 걷어들이는 그런 소극적인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쇠퇴기 속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영역은 없애는,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또 다른 서비스 요소를 넣어가지고 재활성화한다든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서비스에 있어서는 브랜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무형성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브랜드는 기업의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또 제품 하나의 브랜드도 있을 수 있다. 오리온 회사가 있고 초코파이가 있지. 초코파이가 더 높은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비스에 있어서는 사실은 브랜드가 곧 서비스를 대표한다. 그래서 서비스는 아주 브랜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비스 브랜드를 핵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 속성이나 어떤 거기다 효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이 좀 용이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어야 서비스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에 있어서 또 신상품이 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는 하나의 제품만 가지고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양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서비스 신상품에는 이제 대규모 혁신을 할 수 있죠. 기존의 서비스에 혁신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게 하나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장이 시장 내에서의 어떤 신상품 형태로 서비스를 또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상품의 계열을 확장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무슨 뭐 중고차를 판다든가, 뭐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계열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상품의 개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서비스 브랜드가 좀 나쁜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스타일을 바꾸는 스타일 변화를 우리가 통해서 신상품을 기획할 수가 있죠. 여섯 가지의 서비스 신상품 기획이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죠. 서비스 프로세스는 기본 마케팅 4P에서 추가된 서비스 마케팅 한 요소로서 추가한 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프로세스는 왜 생겨났다고 그랬죠? 이 제조회사는 사실 이런 프로세스가 크게 중요치 않았어요. 왜? 제조회사 스스로 기획하고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중간 거래사를 통해서 물류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는 사람과,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직원과 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고객이 함께 활동하면서 서비스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최종적으로 서비스 피드백까지 다 이 프로세스로서 고객이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가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는 분류를 한번 해본다 하면은 이제 고객과 상호작용 이게 필요하고, 서비스 프로세스 분류에 있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 개별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노동 집중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팩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샵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 서비스가 있고, 전문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나 개별화가 낮고 노동 집중도가 낮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팩토리 해가지고 뭐 운송업이나 호텔, 리조트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상호작용이나 개별화가 낮는데 노동 집중도는 높다. 그 이제 대중 서비스. 그래가지고 이제 소매 금융업이라든가 학교 이거고. 그 노동 집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나 개별화가 높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역이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호작용 개별화가 높으니까. 근데 노동 집중도가 낮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샵이라고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수리센터. 거기는 이제 노동 집중도는 낮죠. 거기 이제 설비라든가 이런 아주 고도의 장치 산업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상호작용과 개별화는 높은데 노동 집중도도 높다 그러면 이게 전문 서비스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전문이라든가 노동 집중도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라든가 컨설턴트 이런 분들은 고객과 상호작용이나 개별화도 높고 노동 집중도도 높다. 이걸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을 제가 설명했죠.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경영 지원이라든가 물리적 지원이라든가 시스템 지원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지원 부분이 서비스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부분이 있죠. 이건 고객과 접점 활동이죠. 이것도 다 시스템 및 운영 지원이 있고 접촉 종업원이 있고 물리적 자원 및 장비가 다 함께 거기에 포함돼서 고객과 접점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를 포괄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기업 문화다. 그래서 서비스 컨셉이 서비스 프로세스 속에는 반드시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이전에 기업 미션이 서비스 지향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고객의 기대는 커지는 거고, 그래서 고객 니즈하고 같이 이런 게 다 포함된 서비스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고객의 가치 창출 과정이 이런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 속에 함께 기업 미션과 고객의 가치 창출 과정이 함께 믹스됐을 때 바람직한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이라 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객을 참여시키라고 그랬죠. 고객 참여의 중요성. 그래서 고객 참여는 누구냐? 내부 고객이 있고 내부 고객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내부 고객은 뭐죠? 직원이 내부 고객이죠. 직원이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지향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기업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이제 있는데, 서비스를 직접 받는 고객도 있지만 또 다른 고객도 있다고 그랬죠. 미리 서비스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구전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 영향력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 관리를 다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객은 뭐냐? 준 직원과 같다. 그 다음에 서비스 회사에서 고객은 인적 자원이다. 그 다음에 고객은 능력의 원천이다. 그 다음에 고객은 혁신자다. 고객을 통해서, 고객의 의사를 통해서, 고객의 의견을 통해서 기업의 혁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서비스 기술이 요즘 또 발달하고 있어요. 이게 표준화의 한 유형인데요. 비용도 줄이면서 또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또 있지 않습니까? ATM기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동 호텔도 있고 뭐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 광고해서는 안 되는 것은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된다.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된다. 바로 고객 지향적인 사고 속에서 셀프 서비스를 확충하고 창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참여의 유형을 보면은 네 가지가 있죠. 참여 행동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민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행동이 있고 불량 행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역할 내에 있어서 숨기는 요소는 참여 행동이겠죠. 역할 내에. 그 다음에 역할 내에 있어서 엮이는 이제 불평 행동이겠죠. 환불해 달라든가 이게 불량을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근데 역할 외에 하는 건 뭐냐면 숨기능은 시민 행동을 통해서 적절한 견제와 상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 것 시민 혁명이죠. 근데 역할 내에서 엮이는 뭐야? 불량 행동. 뭐 파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 참여의 유형을 파악해 가지고 시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서비스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가 있죠. 그러면 구매 전 과정이 있고, 구매 과정이 있고, 구매 후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구매 전 과정은 뭐냐? 대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기 관리. 왜냐하면 대기는 불가분의 관계라 이겠죠. 서비스하고. 왜? 서비스 자체는 시간과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있어서의 이게 소멸성, 비분리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소멸돼 버려요. 고객이 없다면. 근데 고객이 많았을 때는 바로 그 서비스 내부의 자원을 확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대기 관리인데 이 대기 관리도 심적인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고객이 불만을 표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대기 관리를 해라.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뭐 커뮤니케이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시스템, 특히 공정한 대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관리를 위해서 이제 고객의 인식 관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느낌을 주라든가, 그 다음에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용되고 있지 않는 자원은 가난 보이지 않게 하라. 왜?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기한 사람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이 하면 되지 하는 얘기를 고객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뭐랄까 이용되지 않는 자원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으로 별도로 빼서 하라. 이게 다 이제 테크닉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은 이제 유형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서비스, 셀프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은 그 고객에 맞는 사람들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상 대기를 활용하라. 그다음에 이제 구매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MOT, Moment of Truth. 예. 아주 진리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 진실의 순간을 기업과 직원과 고객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구매 과정에 있어서는 직접 접점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라든가 그 기업 서비스 그 센터에 진입할 때라든가 이게 다 로비에 들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안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다. 기술적 품질하고 기능적 품질이 있다. 기술적 품질은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기능적 품질은 정해지지 않고 그 사람에 따라서 종업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능적 품질에 대한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요즘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후 과정은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 생물 뼈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방 인력, 후방 인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 시설, 장비, 원자재 공급, 절차 이런 게 다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항공기 출발 지원 분석을 위한 인과관계 도표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출발이 지연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지연됐을까 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온다 이거죠. 심플하면서도 해결책도 바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절차가 문제냐, 정보가 문제냐, 전방 인력이 문제냐, 후방 인력이 문제냐, 시설 장비가 문제냐, 원자재 공급이 문제냐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고객이 문제냐 예를 들어서 늦게 도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씨가 그러냐, 항공교통이 그러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worst, best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st된 사안은 바로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발 지연이라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 후 과정에 있어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청사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동태적 시스템이 있고 고객의 행동이 있고 종업원의 행동이 있고요. 지원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 작용선이 있고 가시선이 있고 내부 상호 작용선이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만을 딱 보면은 전체를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 청사진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자 전문점으로 제가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죠. 고객의 행동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입장에서부터 계산하고 떠날 때까지. 종업원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일선 행동이 있고 후방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고객과 1대1 접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원 서비스는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지원 서비스 또 이런 고객과 종업원의 행동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요소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지원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하나 매칭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확인이 되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고 또 기업은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했을 때 수익도 플러스 되고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간다. 이게 이제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서 관리하면 아주 효율적이다. 이제 그럼 서비스 청사진을 어떻게 잘 쌓을까? 도식화해야 돼요. 도식화. 그 다음에 실패 가능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청사진 속에서 수정 요소가 발생되면 바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PDCA 사이클로 인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 사람 관리죠. 이것도 이제 그 마케팅 7P 속에 있어서 서비스 마케팅 요소로서 추가된 게 이제 사람 관리. 그래서 프로세스, people, 그 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 이 세 가지가 추가된 거죠. 서비스에 있어서 사람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사람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내부 직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하나 있죠. 외부 고객이 있죠. 외부 고객. 근데 이제 내부 직원이나 외부 고객이나 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고객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내부 직원도 고객이라 이거죠. 내부 고객. 외부의 고객은 당연히 외부 고객이고, 또 외부 고객을 내부 직원과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게 서비스 사람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은 뭐냐면 이제 뭐 직원들이 먼저 동기가 부여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직원부터가 나는 이 서비스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서비스 행한 주체로서의 정말 만족도가 크다 하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서비스가 원활하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마케팅을 잘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미션이나 CEO의 비전이 하나로 일관돼야 된다. 그 뭐냐? 고객 지향적으로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부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마케팅은 이제 외부 고객을 관리하는 거죠. 외부 고객을. 그러니까 외부 고객을 어떻게 보면 내부 직원처럼 관리하는 거죠. 관리가 아니고 내부 직원처럼 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고 고객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업과 고객 관계는 이제 외부 마케팅으로서 고객과의 약속이다. 그 다음에 기업과 직원은 내부 마케팅으로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기업 내부의 노력이다. 그 다음에 직원과 고객은 상호작용적 마케팅으로서 약속의 이행이다. 이게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핵심 마케팅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에 있어서 서비스 7가지약을 제가 말씀드렸죠. 7가지약.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냉담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방떨기라든가 생색내기는 안 된다는 거. 로봇화 이것도 안 되고, 규정을 핑계댄다는 거, 뭐 뺑뺑이 돌리기, 이런 것은 서비스 7가지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내부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지향성으로 해야 된다. 이제 아무튼 직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사람 관리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좋은 내부 마케팅 상품의 개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을 해야만이 서비스 액션도 만족한 방향으로 접근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마케팅 실천 방안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과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죠. 땅을 파는데 필요한 사람이라면 두더지 같은 사람을 써야 되겠죠. 나무 오르는데 필요한 사람은 원숭이, 다람쥐 같은 사람을 써야 되겠죠. 근데 나무 오르는 데는 도사인데 땅을 파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적합한 사람을 고용하고 적합한 직무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최고의 사원을 유지하라. 사원의 프라이드가 바로 고객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무슨 임파워먼트라고 했죠. 권한을 위함해라. 그랬을 때 전체의 총합이 한 사람이 이룬 목표에 대한 총합보다도 훨씬 크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노동관리, 감정노동이죠. 이게 사실은 이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내부 관리에 필요한 요소, 이런 게 다 이제 내부 마케팅의 핵심 사안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비스 기업의 고객 중심적 어떤 조직 구조를 가져야 된다. 마케팅 부서가 조직 함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 마케팅 부서가 다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를, 그래서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우라고 그랬죠. 과거의 조직 구조는 최고 경영자 있고 중간 관리자가 20명, 이제 서비스 생산 전달이 한 70% 해가지고 서비스 구조, 피라미드 구조인데, 새로운 서비스 지향적 구조는 역 피라미드다. 최고 경영자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부서가 있고 서비스 접점과 고객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거기에서 경영자나 지원부서는 서비스 접점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한을 위임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고객과의 관계죠. 고객이 없는 사람 관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라. 그 다음에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철저히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패러다임을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이제 범위의 경제로 바꾸라.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성과와 지표를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고객 점유율이나 지갑 점유율로 변화시켜라. 그 다음에 차별화하고 관리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게 이제 관계 마케팅의 핵심 요소였죠. 관계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서비스 물리적 증거 관리. 물리적 증거가 이제 물리적 환경이죠. 이거 이제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의 무형성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물리적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리적 환경의 대상을 보면은 셀프 서비스, 원격 서비스, 대인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냥 물리적 환경의 복잡성은 이제 단순한 환경, 복잡한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환경의 역할을 보면 이제 패키지, 편의 제공, 그 다음에 사회와 차별화 이런 이제 환경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 물리적 증거 관리의 전략적 그 이슈들을 보면 이제 전폰의 혼잡성을 줄여라. 그러니까 혼잡성하고 뭡니까 혼잡성이 이제 혼잡성이란 거하고 그 밀도하고는 다르죠. 거기에 혼잡성 밀도하고는. 그래서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환경적 단서라든가 구매 동기라든가 고객의 제약 조건, 혼잡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혼잡성의 영향력은 이제 정보의 양을 제한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구매 가능성이 감소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이 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점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성, 혼잡성 감소 전략에는 이제 서비스 생산 관리를 해야 된다. 시설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최대 용량 조절이라든가, 고객 수의 통제라든가, 직원 수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또 디자인 요소, 외관,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에서 내부 환경에 있어서 조명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이제 입지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외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포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포 환경, 점포 이미지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점포 내 자극, 색상이나 배경음악, 그 다음에 가상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라. 이게 지금 뜨고 있는 서비스 마케팅 하나죠. VR, AR 이런 걸 활용하라. 그럼 IoT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서비스 물리적 환경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서비스 가격 관리였죠. 우리가 서비스 가격 관리. 서비스 가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기업이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이제 서비스 가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서비스 가격입니다. 교환 가치입니다. 그래서 효용 가치죠, 이게. 네, 효용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가격의 중요성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는데 가격이 핵심 요소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서비스 가격의 특성은 이제 서비스 중고 가격에 대한 정보 차이, 중고 가격이나 공정 가격, 빈번 지불 가격, 그 다음에 최근 지불 가격, 이런 이제 가격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을 표시하는 역할을 또 해요. 서비스 가격이. 그래서 고가격은 고품질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전적 비용 역할도 합니다. 서비스는. 왜냐하면 고객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든가 뭐 물리적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각적 비용, 뭐 심리적 비용 많이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포함돼서 서비스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가격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서비스의 질을 표시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서비스 가격의 결정 요소는 3C라 그랬죠. 원가, 코스트. 그 다음에 경쟁, 컴피티터, 경쟁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객, 커스터머. 이 세 개가 이제 가격의 결정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원가죠, 원가.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가 이 원가죠. 그 원가라는 것 자체는 어떤 기업이 수익을 내는데 최소 비용이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하 팔면 손해고 그 이상 팔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손익 분기점이라는 게 있죠. 그 뭐냐면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판매량 곱하기 변동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를 더 만들므로써 발생하는 비용, 그걸 빼고 그 다음에 고정비를 빼면 이게 딱 0원이 되는 시점이 손익 분기점입니다. break even point. 그래서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의 총 비용과 일치하는 점이다. 또 쉽게 얘기하면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다. 그래서 하나 사업에 있어서 break even 포인트를 항상 기준점을 잡아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가 구성에서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 했고, 그다음에 공원이익, 한계 이익률 여기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이 원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가 회계학 원리라는 회계학 콘셉트라는 책을 하나 설명드렸죠.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에 있어서는 이제 경쟁을 이용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경제의 게임 이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내쉬의 이제 게임 이론, 재수의 법칙 이런 다 충분히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 이게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격 결정에 이제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이제 서비스 품질의 속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체 서비스, 그 다음에 보완 서비스. 보완 서비스는 비탄력적이죠. 어떻게 보면. 대체 서비스는 아주 탄력성이 높죠.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경쟁사 가격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서비스의 사치성 필수품. 이거 이제 완전히 비탄력적이죠. 이거. 이런 문제를 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결정된다.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이제 가격 차별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음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적 가격 전략이 있고, 심리적 가격 전략이 있다고 제가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형 가격은 일직선으로 1대1 대응이지만 비선형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꺾임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분리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비선형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묶음 가격 전략도 우리 가격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다. 그 다음에 심리적 가격 결정 전략.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단수 가격 결정이냐, 가격 계열화냐, 그 다음에 위신 가격 결정이냐, 유도 가격이냐. 이걸 제가 심리학적 가격 결정의 요소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대 이론이 여전히 여기서 또 나옵니다. 프로스펙트 티어리 해가지고요. 그래서 혜택은 분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손실은 합쳐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득이 크면 이득과 손실을 합해버려라. 그러니까 손실이 아주 크면 이득과 손실을 나누어라. 그 다음에 차등적 문턱에 대해서도 제가 지각의 절대적 문턱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JND, Just Noticeable Difference에서 웨버의 법칙을 활용해서 차등적 문턱을 활용하라. 타협 효과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격이 사실은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제 서비스 마케팅에 3P 요소가 추가되면서 가격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상품과 가격은
이 마케팅 요소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촉진 관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비스 촉진 관리는 이제 뭐냐, 커뮤니케이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입니다. 이게. 인폼,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퍼슈에이드, 설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고객이 내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서비스 촉진입니다. 이게. 네, 서비스 촉진. 서비스 촉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매체가 전달 광고 매체가 아주 몇 개 안 되었고 단순해. 지금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통합적 판촉 활동이 필요하다.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이제 왜 필요합니까? 단기간에 매출을 증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브랜드 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촉진 활동을 통해서 내 제품을 팔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런 촉진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광고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개인이 직접 정보를 찾아가지고 구매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판촉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판촉의 유형은 가격을 갖고 하는 가격 지향적 판촉, 예를 들어서 뭐 가격 할인이라든가 환불 상환이 있고, 비가격 지향적 판촉이 있죠. 이거 뭐 샘플, 뭐 쿠폰을 준다든가, 프리미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경연대회와 경품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단골 고객 프로그램을 뭐 활용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광고는 이제 광고의 역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정보 제공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설득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회상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광고를 또 해야 되는데, 무형성을 유형화하는 방안으로 광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성을 이제 ATM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분리하는 그런 또 서비스 특성 광고도 중요하고, 이질성이나 소멸성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중요하다. 인터넷 광고가 사실은 방송이라든가 언론 매체 광고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점은 또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인적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서비스 PR. 기업마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 이게 PR이지, Public Relations 아닙니까? 홍보. 그래서 홍보가 이제 판촉에 있어서 핵심 요소다. 그다음에 이제 스폰서십 마케팅을 통해서도 판촉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활동.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채널 관리가 있죠. 채널. 서비스 채널 관리. 이게 전달 경로입니다. 이게 채널은. 다양한 전달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서비스 채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프랜차이즈라든가 전자 채널이라든가 에이전트 브로커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데, 옛날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바로 고객한테 있지만 이제는 중간 허리를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채널에 직영 채널과 프랜차이즈 채널이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 채널이 또 이제 좀 확대되고 있다. 그 뭐냐면 이제 ICT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전자 채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의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발생된 채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7가지 이제 7P에 대해서 대강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심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면 회상이 되는 거죠. 회상. 그래서 회상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기회를 여러분한테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